여러분,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화가 올까요? 문자가 올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고백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끝까지 부모로 남고 싶었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가 되어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마음이 무너진 날, 그날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외로웠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사랑하지만 매달리지 않는 법,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 예금 만기가 되어 서류 처리를 기다리던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컴퓨터를 확인하는 동안 괜히 손이 심심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특별히 볼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늘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아래로 내리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들 이름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먼저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떠올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툰 적도 없고 서운한 말을 들은 적도 없고 큰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락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문자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인사 한 번, 용건이 담긴 짧은 말 몇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직원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서류 다 됐습니다, 고객님. 저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찾아서 무엇을 하지? 누구에게 줄 일도 없고 보태줄 곳도 딱히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은행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서웠던 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부담 줄 것 같았고 괜히 오해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식 이야기 꺼내는 순간 괜히 내가 부족한 부모가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마음을 꺼내놓을 사람이 사라졌을까?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혼잣말처럼 물어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많이 챙긴 건가? 아니면 너무 조용히 있었던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부담을 준다고 생각되는 말도 최대한 삼켰습니다.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요? 식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미 오래전부터 천천히 시작된 일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1년 동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늘 제가 먼저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있니?
회사 일은 괜찮고 아들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괜찮아. 바빠.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제가 다시 말을 꺼내지 않으면 그대로 통화가 끝날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은 있니? 건강은 괜찮고 아이들은 잘 있고 전화를 끊는 쪽도 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운전 중이라 위험해. 회의 들어가야 해서. 그럴 때마다 저는 급히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바쁜데 전화해서. 전화를 끊고 나면 늘 허전했습니다. 더 묻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차마 붙잡지 못했습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길지 않게, 그냥 안부만 묻는 문자.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명절 지나고 괜찮니? 답장은 늘 늦게 왔습니다. 이틀 뒤, 어떤 때는 일주일 뒤. 네, 괜찮아요. 엄마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짧게 인사만 전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렴. 늘 고맙다. 며느리의 답도 짧았습니다. 네, 어머니도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이 먼저 전화할까? 며느리가 안부라도 물어올까?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덜 외로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늘 내가 먼저 연락하게 되는지, 왜 그게 당연한 역할처럼 굳어졌는지 말입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구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주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걱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사회에 나가고 혼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부모 마음은 자동으로 앞서갑니다.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그 걱정이 전화 한 통이 되고 문자 한 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배려가 됩니다. 바쁠까봐 먼저 연락한다. 피곤할까봐 짧게 말한다. 눈치 보이니까 먼저 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됩니다. 연락은 늘 내가 먼저, 대화는 늘 내가 이어가고, 끝내는 쪽은 늘 자식.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바뀔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주고, 먼저 묻고, 먼저 챙겨주는 구조는 받는 사람에게는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먼저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건 명절 하루를 떠올리면서였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몸은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기 전에 좋은 재료를 고르고 싶었습니다. 고기 한 근을 들고 나물 몇 가지를 사고 과일도 골랐습니다. 손수레가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바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로요. 정오가 조금 지나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인사를 했고 아이들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길은 안 막혔니? 아이들 추운 건 괜찮고 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고
다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제가 말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몇 마디.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받고 며느리는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팬이며 냄비며 접시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한참을 씻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늘 하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이미 시간이 꽤 흘러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차 막히기 전에. 며느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이들도 인사를 했고 문은 그렇게 닫혔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과일 껍질 몇 개가 남아 있었고 쿠션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어떤 날이었을까? 기쁘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아들도 며느리도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았고 말을 험하게 하지도 않았고 인사도 했고 고맙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너무나 당연한 하루였다는 걸요.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세뱃돈을 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설명할 필요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에는 고마움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당연함은 사람을 지웁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크게 다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존재가 보이지 않을 때 생긴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오래 당연한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는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며느리에게는 한마디 꺼내는 것도 여러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괜히 기분 상하게 할까봐, 괜히 간섭한다고 느낄까봐, 아이들이 아팠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은 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부족해 보이면 도와주고 싶었지만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문제는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으로 쌓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자란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싸움이 없었는데도 거리감은 커졌고 갈등이 없었는데도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언젠가 나 자신을 지우게 될 거라는 걸요. 어느 날 문득 통장을 정리하다가 멈춰 서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한 번쯤은 정리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들에게 보낸 돈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보탠 돈, 차를 바꿀 때 보낸 돈, 아이들 학원비라며 매달 조금씩 보내던 돈, 명절마다 챙겨준 돈, 갑자기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보낸 돈들. 계산을 마치고 한참 동안 종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그 숫자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제 노후였다는 사실이 그제야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껴 쓰고 참아가며 모아둔 돈이었고 언젠가 제가 저를 위해 쓰려고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생각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면 통장을 열었습니다.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장을 간다고 하면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 날들. 허리는 아팠고, 잠은 부족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예뻤고, 아들이 편해 보였으니까요. 이사할 때면 짐 정리를 도왔고, 김장철이면 김치를 담가 나눠줬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아들도 며느리도 자주 떠올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원래 그렇게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도움이 좀 됐을까?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걸 왜 따져? 가족인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따질 필요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았을까요? 가족이니까 괜찮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도움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다는 걸요. 한쪽에서만 흘러가는 관심, 한쪽에서만 내려놓는 희생. 그 불균형이 관계를 조금씩 비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줄수록 아들은 더 편해졌고, 제가 더 참을수록 제 마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서운했던 건 돈도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힘들지 않아? 엄마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런 말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이었지 궁금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느낀 날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던 날입니다.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안부 전화인가?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급하지도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아이 학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비가 좀 필요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용건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걸려온 전화의 이유였습니다.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랬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내줄게. 고맙다는 말 뒤에 아들은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허탈했습니다. 이게 우리 관계구나. 이게 굳어버린 구조구나. 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배워온 관계 안에서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조를 오랫동안 스스로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멈추면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 그 생각은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만 먼저 손을 놓아보기로. 그게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확인해 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통장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온 기록이 궁금해졌을 뿐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아들에게 보낸 돈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던 날, 차를 바꿔야 한다던 날, 아이들 학원비가 갑자기 늘었다던 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보냈던 돈들. 그때마다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니까, 부모니까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모두 더해보니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고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마다 통장은 쉽게 열렸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그랬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장을 가면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며칠씩, 때로는 일주일 넘게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밥을 해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재웠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괜찮다고 했고 잠을 설쳐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얼굴로 할머니라고 부를 때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짐을 나르고 집을 닦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담가 차에 싣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고맙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며칠을 허리 통증으로 누웠는지 그런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생색내는 것 같았고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준 일들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기억은 하겠지만 특별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니까. 엄마는 원래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꽤 많은 걸 해준 것 같은데 너는 그걸 알고 있니?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계산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따지지 말라는 말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당연한 존재일까? 그 답이 아주 분명해진 날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안부 전화일까? 기대 반, 불안 반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애들 방학이잖아. 학원 등록비가 좀 필요해서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부도 아니었고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용건이었습니다. 돈 이야기였습니다. 석 달 만에 온 전화가 그것뿐이라는 사실이 한 번에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들려?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보내줄게.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통화는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울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다시 내려보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들이 먼저 전화한 기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필요가 있을 때였습니다. 보증금, 차, 병원비, 명절, 학원비. 단 한 번도 엄마 요즘 어때? 엄마 건강은 괜찮아? 이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나는 궁금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필요는 도움이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것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 이게 우리가 만든 관계일까? 아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을 만든 데에는 저의 몫도 있었습니다. 제가 늘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괜찮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연락하지 말아보자. 딱 일주일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그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 말입니다. 결심은 했지만 막상 실천하려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잘 잤니? 오늘 날씨 춥다더라. 감기 조심해. 그 문장을 이미 마음속으로 다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문자창을 열려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하지 말자.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자 한 통 안 보냈을 뿐인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기분. 마치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이 역할에 묶여 있었는지를요. 첫날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휴대폰이 신경 쓰였고 장을 보다가도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조금은 기대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은 계속 휴대폰으로 갔고 마음은 계속 망설였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만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으니까요. 사흘째가 되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휴대폰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문자를 안 보내니 아침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단 몇 분의 차이인데 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나흘째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용건이 없으면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 요즘 아들한테 먼저 연락 안 해.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한번 안 해보려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봤어. 근데 결국 내가 먼저 하게 되더라. 자식한테 뭘 바라겠어. 그 말이 맞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큰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해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엿새째가 되자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안함은 줄어들고 담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 이게 우리 관계였구나.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관계였구나. 일주일째 되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안부를 묻는 걸까? 걱정하는 걸까?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려는데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아픈 건 아닌지 무슨 일은 없는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바로 용건이었습니다. 엄마 들려?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도 차 쓸 일 있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를 쓸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렌터카 알아볼게. 나중에 또 연락할게. 전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아들에게 거절한 걸까? 그게 맞는 걸까?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사를 말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할까? 혹시 엄마 요즘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볼까?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운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가 없으니 연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따지는 것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은 무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든 없든 아들의 삶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큰 차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제가 움직여야만 작동하는 구조였다는 걸요. 제가 전화해야 대화가 시작되고 제가 챙겨야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멈추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슬프지만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죄책감이 먼저 왔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낮이 되면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도 되었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요구를 예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하루를 제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아들에게 거절한 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하나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거절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가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차를 빌리지 못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제가 왜 거절했는지,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싸움도 없고 말 다툼도 없었지만 이 침묵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선택사항이구나. 필수는 아니구나. 그 깨달음은 슬펐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후로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던 일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이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차를 끓여 천천히 마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낼 문장을 머릿속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니 아침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전에도 산책은 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걸으면서도 생각이 덜 흔들렸습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으니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책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났습니다. 전에는 아들 연락이 올까봐 멀리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편해 보인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야. 그냥 나쁜 일이 줄었을 뿐이야.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 밤에 불을 끄고 누울 때 문득문득 외로움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무시당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느낌. 지금의 외로움은 그저 혼자라서 느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적어도 저 스스로는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페이지, 별일 없는 하루를 그냥 적었습니다. 오늘 먹은 것, 걸었던 길, 느꼈던 생각들. 글로 쓰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용건일 거라 생각하며 차분히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질문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안부였습니다. 처음 듣는 안부였습니다. 잘 지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연락이 없어서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 했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올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초대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짧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일요일에 오실 수 있으세요?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내가 또 먼저 챙기고 먼저 애쓰게 될까? 하지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가보자.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과일 한 박스만 들고 갔습니다. 세뱃돈도 반찬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처럼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손주들이 반겼고 며느리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고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적당한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허전했을 텐데 그날은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예전에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졌다는 걸요. 기대하지 않으니 상처받지 않았고 매달리지 않으니 존중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지우면서까지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절한다고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도와주되 희생하지 마십시오. 외롭더라도 존엄은 지키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참아왔을 뿐입니다.